지난 시간, 우리는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으로 붕당의 갈등을 봉합하며 조선의 마지막 황금기를 이끌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르네상스의 이면에는 오랜 전쟁의 상처와 성리학적 공리공론에 대한 깊고 조용한 회의감이 서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혼란 속에서 피어난 조선의 가장 역동적인 지적혁명, 실학의 발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번의 전쟁은 조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참극이 불과 50년 사이에 두 차례나 벌어졌습니다. 양반들은 땅을 잃었고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국가 재정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전쟁 후 조선은 수십 년에 걸친 더딘 복구를 시작했지만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신분제는 흔들렸고 토지제도는 왜곡되었으며 성리학적 명분론은 현실과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말만 외워서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그들은 현실에 적용 가능한 학문, 즉 실제로 쓸모있는 배움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학, 실학 탄생 배경입니다. 실학은 단일한 학파가 아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와 국가 제도 개혁에 집중한 경세치용파, 청나라 선진 문물 수용을 주장한 이용후생파, 실증적 연구를 추구한 실사구시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4명의 사상가들은 이 흐름들을 대표하는 조선 지성사의 거인들입니다. 첫 번째 인물, 방계. 유영원은 1622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불과 2살 때 아버지가 정치적 갈등으로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 아픔은 유영원을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게 만들었고 제야의 학자로 30여 년을 오직 연구에만 바치게 했습니다. 그가 전라북도 부안의 우반동에 은거하며 완성한 책이 바로 방계수록입니다. 26권 13책에 달하는 이 방대한 저작은 단순한 학술서가 아니라 조선 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이었습니다. 유영원의 핵심 주장은 균전론, 즉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토지는 극소수 양반 지주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대다수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가혹하게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유영원은 고대 중국의 정전제에서 영감을 받아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를 제안했습니다. 산업공상 모든 계층이 노동의 대가로 토지를 받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새로운 체계를 그는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 제도의 폐해를 비판하며 학교 교육개혁과 향촌 자치 강화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개혁안은 당대에 실행되지 못했고 방계수록은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1770년에야 정조의 명으로 비로소 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영원은 조선 실학의 씨앗을 뿌린 개척자로 이후 이익, 정약용 등 후학들에게 거대한 지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영원의 정신을 이어받은 두 번째 거인, 성호. 이익은 168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호 성호는 그가 말년을 보낸 경기도 안산의 성호 마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익 역시 형이 당쟁으로 사약을 받아 죽는 비극을 목격한 후 과거를 포기하고 제야학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오직 학문에만 집중하여 조선 실학의 가장 방대한 백과사전 성호사설을 남겼습니다. 성호사설은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시문의 5개 분야에 걸쳐 3007개 항목을 담은 그야말로 조선의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천문학, 지리, 역사, 문학, 사회 비판, 그리고 서양 과학까지 당대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익의 가장 혁신적인 주장 중 하나는 한전론이었습니다. 유영원의 균전론을 계승하면서도 그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지정된 최소한의 토지를 팔 수 없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땅을 잃고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또한 이익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노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분제 자체가 나라를 병들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명확히 진단했습니다. 이익의 또 다른 깊은 관심은 서학, 즉 중국을 통해 들어온 천주교와 서양 과학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서양의 새로운 지식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거나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이되 열린 자세로 접근했습니다. 이익의 제자들은 성우학파를 형성하여 조선 실학의 황금기를 이끌었는데 그중 가장 빛나는 제자가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거인이자 조선 실학의 완성자, 다산, 정약용. 그는 1762년 경기도 마제, 지금의 남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그는 22세에 성균관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정조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정조는 다산을 규장각 학자로 임명하고 수많은 국가적 중요 사업에 직접 참여시켰습니다. 다산이 설계에 참여한 수원 화성공사에서는 그가 고안한 거중기, 나는 혁신적인 기계가 사용되었습니다. 도르의 원리를 정밀하게 응용한 거중기는 기존보다 최대 40배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놀라운 기계였습니다. 거중기 덕분에 화성공사에서 절약된 비용은 당시 기준으로 4만 량에 달한다고 공사 기록인 화성성역기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다산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천주교를 믿었다는 혐의로 1801년 신유박해 때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18년간의 길고 긴 유배 생활. 그러나 다산은 이 고통의 시간을 인류 지성사에 남을 학문의 결정체로 만들어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그중 3대 저작이라 불리는 것이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입니다. 목민심서는 지방 수령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룬 조선 최고의 행정학 교과서입니다. 48권에 달하는 이 책에서 다산은 수령의 부임부터 이임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청렴과 원칙을 치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부역과 조세를 공정하게 집행하고 불법 착취를 근절하며 어려운 백성을 실제로 돌봐야 한다는 그 내용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 읽어도 충격적으로 생생합니다. 경세유표는 국가 전체의 제도 개혁 청사진으로 정부 조직, 지방 행정 군사, 재정, 산업 모든 분야를 총망라했습니다. 다산은 제도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흠음신서는 형사사법개혁서로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수사와 판결의 공정성을 강조한 선구적인 저작입니다. 이 책은 현대의 법학 및 범죄학과 맞닿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선의 법 사상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산의 토지 개혁론인 여전론은 당대 가장 급진적인 사상 중 하나였습니다. 즉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며 각자의 노동량에 따라 수확물을 분배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협동조합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한 발상으로 조선의 지성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산은 이론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달이라 불리는 부교를 직접 설계했고 천문 관측 기계도 개량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공허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탄탄한 근거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 마제로 돌아온 다산은 1836년 자신의 회갑이 되던 해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500여 권의 저작은 19세기 조선이 쌓아올린 가장 방대하고 깊은 지적 유산입니다. 이제 네 번째 거인, 연암, 박지원을 만날 시간입니다. 박지원은 1737년 서울의 노론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지만 그의 관심은 문학을 훨씬 뛰어넘는 광범위한 사회개혁이었습니다. 1780년 박지원은 청나라 건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의 일원으로 영경, 지금의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이 여행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은 조선 지식인들이 상상해온 것보다 훨씬 발전하고 정교하게 조직된 도시였습니다. 넓고 반듯한 도로,
견고한 벽돌 건물들, 수레를 이용한 정교한 물류 시스템, 그리고 다채로운 수공예 산업들. 조선의 많은 양반들은 청나라를 야만의 오랑캐 나라로 치부하며 배움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배울 것이 있다면 오랑캐에게서라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여행의 기록이 바로 조선 최고의 기행문이자 사상서, 열하일기입니다. 26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단순한 여행 메모가 아닌 방대한 사회 경제, 문화 분석서입니다. 박지원은 청나라의 발전된 농업 기술, 상공업 시스템, 건축, 의학, 교육 제도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는 수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에는 수레가 없어 물자의 유통이 극도로 비효율적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선 사회의 상공업 천시풍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농사만 짓는 나라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상업과 제조업을 발전시켜야만 나라가 진정으로 부강해진다. 박지원이 쓴 소설들, 양반전, 허생전, 호질은 양반 사회의 위선과 모순을 거침없이 풍자했습니다. 양반전에서 그는 양반 신분이 돈으로 매매되는 현실을 통해 조선 신분제의 허구와 모순을 통렬하게 폭로했습니다. 허생전에서는 한선비가 과감한 상업 투기로 큰 부를 쌓는다는 이야기를 통해 상업적 사고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박지원의 제자이자 동지인 박제가는 더 나아가 북학계를 저술하며 북학론의 기치를 선명하게 세웠습니다. 청나라에서 배우자는 이 주장은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매우 용기 있는 때로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박제가는 심지어 청나라와의 무역을 대폭 확대하고 청나라 상인들을 직접 조선에 초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북학파의 사상은 훗날 개화운동을 이끈 지식인들에게 직접적인 영감과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네 명의 거인들, 유영원, 이익, 정약용, 박지원.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현실의 고통을 정면으로 직시했고 공허한 이론이 아닌 실천 가능한 해법을 온 힘으로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세계, 특히 중국과 서양의 발전을 두려움 없이 열린 눈으로 관찰하고 배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그들의 개혁안은 살아생전 거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세도정치라는 거대한 장벽과 기득권의 저항이 모든 개혁의 길을 완강하게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학자들의 사상은 씨앗처럼 땅속에 잠들었다가 19세기 후반 개화운동의 토양 위에서 비로소 싹을 틔우게 됩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필독서로 꼽힙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조선 산문문학의 최고봉으로 현대에도 널리 읽히고 사랑받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들,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신분은 정말 타고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실학은 단순한 과거의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지식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학자들의 꿈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도정치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조선, 그리고 그 어둠을 걷어내려 한 흥선대원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역사는 항상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 사이의 끝없는 투쟁입니다. 그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